김동규 대표님께 개회 인사를 먼저 들으면서 토론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우리 김동규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알찬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스케줄이 11시 50분이죠. 50분에 식사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드릴 때에 세 분 시간 낭비는 알아서 11시 50분에 끝내주는 쪽으로 마이크를 드릴 때에 대표 좌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좌장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탁자에 놓인 지금 자료를 보면은 약 20페이지가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여기 지금 주어진 시간이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있는데 한 5분 정도가 지금 공부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물량을 모두 다 그냥 천천히 읽더라도 한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설명까지 곁들여서 듣는다면 최하 3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순실 발제자 박사님께 약 30분 정도 압축을 해서 그야말로 엑기스만 좀 뽑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한 5분 정도는 우리 전 목자 전 구의원님께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 약 한 20분 정도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순실 박사님이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북한에서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탈북 배경이라든가 또 여기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오늘날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좀 듣고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 여기 계신 회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이순실 박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실 박사님은 여기 나온 대로 미추홀 행복 나눔 쉼터 본부장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사실 오늘 오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이따 이게 발제 과정에서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자, 좋은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듣고 싶으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이야기요. 네, 저는 발제에 정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제 개인적으로 또 뭐 궁금하신 또 북한에 대한 상황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또 변화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을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는 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 경제에 대한 미래는 밝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0분의 시간으로 참으로 많이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저는 늘리는 거는 잘하는데 줄이는 거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30분 열심히 줄여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은 발제문을 열심히 쫓아가 주시고요. 귀는 저에게 쫓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오늘 이제 부분들을 보면 이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시장 경제 활착 과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자, 본론에서 이제 첫 번째는 북한 시장의 등장과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고요. 그 소 제목으로는 개인 경제와 시장 경제 모순, 두 번째는 체제 전환 일본과 경제성 비교, 두 번째로는 북한 시장 경제 정책 효과가 집중되겠습니다.
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고요.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 경제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러나 또 듣다 보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법적 근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또 시장의 제도화, 또 법적 통제와 특성에 대해서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오늘 주제의 기본 제목인 북한 시장 경제 활착 과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제가 서론에는 잠깐 북한이 1990년대 초까지 어떤 시스템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쫓기고 페이지가 많이 엄청 빨라지고요. 또 사투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북한 체제와 시스템은 사회주의 체제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이들은 한 달에 나오는 월급으로 쌀과 생활용품 등을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격으로 구매해서 생활했으며 농촌에서 사는 농민들은 1년에 한 번 쌀로 구매받아서 양식과 필요한 생활용품을 교환해서 월급이 크게 필요 없이 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자 농민들이 일하는 목적은 단 하나였죠. 그것은 북한의 이제 국가의 계획경제에 의해 내려지는 중앙당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국가에서 지정해 주었고 교육과 병원 치료를 모두 무료로 누릴 수 있었고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철저한 국가 시스템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예, 우리 가서 살고 싶은 나라이죠. 그러나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죠. 예, 북한의 구조적 시스템 때문에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억제되긴 했으나 계급 신분 사이에 이런 뇌물들이 먹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생존 욕구의 본능과 함께 점진적으로 무너지게 된 북한의 경제 구조는 금주인 국민들이 생명줄이 걸려있는 장마당 문화와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고도를 딛고 자본주의 속옷으로 무장된 북한 경제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시장이 태동할 때 북한을 떠나왔던 저로서는 오늘날의 북한 시장 변화를 계속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90년대 중반에서부터 장마당으로 시작해서 시장이라는 자본주의 용어가 사용되기까지 북한 주민들이 지배해야 했던 대가를 기억하며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하는 고향의 마지막 모습은 부정부패인 사회와 가난고가가 굶주리를 거느리는 처량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의 계획경제가 무너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던 동북권 나라들이죠. 사회주의 국가였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알아보면서 초롱성 같았던 북한도 이미 체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북한의 이제 현 상황은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체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이 되었고 이미 달려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러면 왜 체제 전환을 했던 28개 동북권 나라들 중에 중국과 베트남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죠? 그것은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미국과의 든든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그러나 이미 시작된 북한의 시장화 변화의 활착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용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첫째, 북한 시장의 등장과 발달.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시장화와 계획경제는 서로 대응되는 관계이며 또한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체제전환 국들에서의 역사적 경험을 보아도 시장 경제의 확산은 곧 계획경제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하였죠.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은 시장 경제의 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북한은 1974년부터 경제가 이미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의 자원 부족으로 공급이 중단되었고 또 초반에는 90년대 초반에는 국가의 공급 능력이 아주 무너진 상태에서 또 90년대 중반에서는 많은 아사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고난이 행군이 시작이 됐고 배국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으며 통계에 따르면 2002년까지 평양에서 간헐적으로
대부분이 제공이 되다가 소멸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북한의 정체적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이 붕괴와 더불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이 물물 교환하던 이제 공장과 기업소들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공장이 제가 다니던 경성도자기 공장입니다. 경성도자기 공장은 종업원들이 한 3,000명쯤 3,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공장에서 종업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회주의 우리가 도자기 공장은 사회주의 나라들의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3,500명의 근로자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입을 할 수 없고 또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 한순간에 이제 한지에 앉아 버렸죠. 그런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암시장에서 하루 양식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암시장은 북한 주민들이 시기적 문제, 즉 생존을 위한 정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암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왜 시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혼돈된 상황이 그때 당시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풀어주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지고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이 옥죄 있는 반발이 대단히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에 시장의 역사 그 밑에를 보시면요. 이후에 북한 경제가 하락이 되고 자발적 시장화로 진입하면서 비공식 시장의 확산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당국사의 치열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즉 비공식 시장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통제 기제들이 추범하면서 북한 당국은 반시장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중반에 이르러 비공식 시장의 확산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진통 끝에 북한은 2002년 김정일 시대의 7월 1일 새 경직 관리 조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두 번째 북한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볼 건데요. 북한의 계획경제의 문제점뿐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경제의 긍정적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국가의 명령하에 움직이는 계획경제이므로 중요한 분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경제의 긍정점입니다. 또 계획경제는 공동생산, 또 공동분배이므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죠. 부정적인 측면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는 수요의 변화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경제 주체는 원자재 및 노동력 등 생산재를 전략하는 동기부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족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인센티브 교류입니다. 그렇죠. 노동력이 낮게 되고 이건 생산성의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죠. 계획경제에서. 만성적인 경제 침체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 원인이 이런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쫓아오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안고 북한도 이미 체제 전환 가독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제 전환 유형과 경제성 비교를 볼 건데요. 자, 어떤 유형이 있는가 체제 전환에서 체제 전환이라 통칭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권인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중국과 베트남의 계획 대박이 시작함에 따라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시장 경제로 전환된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중 전환, 즉 정치 부분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도입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도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체제 전환의 유형에는 사회주의 정치 체계 속에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또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 방법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의 유형을 우리가 또 볼 건데요. 체제 전환의 주도력이 어디에 있는가
위로 붙어 있는가 아래 붙어 있는가 위 아래로 있는가라는 것을 도표로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위로부터는 공산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아래로부터는 민주 세력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위 아래로는 공산당과 민주 세력이 합해서 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시간에 북한에는 민주 세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민주 세력이 바로 시장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민주 세력이 아닌가. 그것은 시장의 변화를 백성들이 지금까지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표를 보시면요. 북한이 지금 베트남식 도이보이가 북한의 계획 개방을 위한 모델로 간주하고 베트남식 정신적 개혁 공유에 따른 전제를 연구한 자료라고 했는데 경제성 비교입니다. 예, 지대 전환을 했던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성이 발전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는데요. 베트남식 도이보이를 보고, 도이보이라는 건 베트남어로 새로운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중국은 지금 개혁연도에 대비해서 GDP가 2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만 볼 것인데요. 베트남은 6.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분은 성공과 또 양호한 국가와 또 미흡한 국가를 또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국가에 바로 중국과 베트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호한 국가도 있고요. 총 28개 중에 성공한 국가가 15개 국가이고요. 양호한 국가는 몽골을 포함해서 이제 3개의 나라고요. 미흡한 국가는 이제 총 10개의 나라네요. 참고로 북한의 1인당 GDP는 1,700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질문들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정말로 북한 체제, 북한 당국은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북한 시장하나 많은 이들이 이목을 끌며 그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 체제의 성격이 바로 계획경제인가? 그거는 이미 계획경제가 아니죠. 그러면 시장경제인가? 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현황경제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있어서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 셋째는 변화 모델이 중국이냐, 베트남이냐, 아니면 북한 특유의 모델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의 시장경제 정책 현황과 이제 특징인데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2000년대 북한의 주요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그 교재에는 없는데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북한은 시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많은 아사자가 발생을 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경제가 붕괴됐고요. 그리고 김정일 체계에서 7일 조치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10년까지 시장을 억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개방을 했더니 개방을 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이제 시장 경제를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시장 경제를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개인들이 지금 돈이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5차 화폐 개혁을 이때 실시를 합니다. 북한에서 2009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화폐 개혁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중앙당 재정부장이라는 이제 백남기가 이제 그분을 총살하는 걸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또한 시장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화폐 개혁 이후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그런 조치가 나와서 시장을 또한 허용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을 허용과 통제가 반복하면서 시장화 확대에 대응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화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자, 시장경제 정책으로 봤을 때 여기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도표 22를 보면, 자, 김정일 시대에 제일 위에 보면 당 역할 축소라고 합니다. 당 역할 축소. 이거는 북한에서 엄청난 겁니다. 당 역할을 축소할 수 없는 대경제 사회주의 체제인데 그것을 축소를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1912년부터 김정은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는 내각의 시대가 왔습니다. 내각은 행정일꾼이죠. 지배인이죠. 그 역할을 아주 중요시하는, 이제는 그러면 북한이 이제는
사상의 왕국에서부터 이제는 개인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한 시장 현황을 보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북한 시장에 총 몇 개가 세워졌냐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는 436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공식 통계를 이제 비공식으로 봤을 때는 막 1000개 넘어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회령인데요. 회령에도 이제 큰 국제 시장이 들어섰다고 이제 합니다. 자, 시간상 관계로 또 밑으로 내려오면 중국의 시장화 과정이 법제도적으로 병행하면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로 법제도적으로 폭넓게 수용하는 반면 북한의 시장화는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고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법제도에 의한 부분적인 수용과 강력한 통제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북한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개인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국영기업에서 시장화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북한 당국이 독점하여 운영하는 것이 여전히 변함이 없죠. 그것을 쉽게 바꾸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생적 노동시장화 현상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시장화는 참 많이 변화되고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람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냐라고 봤을 때 인정을 해주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공식 부분에 소속된 농장이나 공장이 대금 자금을 대고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라고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이 있는 사람이 국가기관에 명의를 빌려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형태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 기업인데요. 제가 있을 때는 개인 기업이 재봉틀을 2개 놓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파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개인 기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북한이 지금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 경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겁긴 하지만 북한만이 특이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생존 보호의 측면에서 통제 관료들과 주민들이 중축 복합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른바 권력과 경제적 이익이 결합이라고 하죠. 다양한 권력과 자원 대문의 불균형, 뇌물과 부패가 북한 경제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북한 권력과 시장 행위자들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북한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발적 경쟁을 제어하고 관료 권력에 의한 시장 점유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 동구권 붕괴와 북한 경제 하락으로 자발적 시장화는 생존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1995년 국가의 위기관리 수단으로 선군 정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군의 영향력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이 포섭을 했습니다. 국가의 5대 권력기관상,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안성, 검찰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좀 볼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료적 시장 경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구루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루빠가 무엇이냐라고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냥 어떤 러시아 용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 이제 구루빠들이 나타나고 하면 북한에서는 구루빠라고 하면 아멘모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멘모사. 네, 그래서 뒤에 도표를 보시면 구루빠는 어떤 당 인민보안성이라고 했고요. 또 인민무력성, 국가안전보위성, 사법검찰기관 이름인데요. 감시하고 단속하고 처벌하고 검열하는 기관입니다. 예, 북한만이 특이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단속하고 검열하고 처벌하고 감시하는가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비사회주의 되는 것을 다 단속하고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하게는 시장에서 이제 내다 팔지 말라는 것을 파는 것도 이제 검열을 하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국경연선에 와서 탈북을 하는 것도 붙잡는 것도 이제 이 그룹바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치마 길이가 무릎이 아래로 내려왔냐 위로 올라왔냐 하는 것 단속하는 것도 이 그룹바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정치 사회적 이 문제점은 첫째는 북한 사회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흥정과 부패의 학살이 큰 문제점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북한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군의 영향력은 관료적 시장 경제에 든든한 이제는 이미 밑거름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북한 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큰 난제이고 경제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 번째는 5대 권력기관의 관료들이 관료적 독점 행위는 통일 이후에 남북경제 통합이 가장 큰 권력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제가 쓸 시간은 4분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띄워놓고요. 참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법도 많이 나왔습니다. 법이 많이 개정이 됐고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도 사회복지 2012년도 이때 당시에 많이 법이 나왔고 개정이 됐고 수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법들이 많이 이제 좀 국가 위주의 이런 또 법이었죠. 자, 북한의 법을 인식함에 있어서 체제 특성상 추상적인 법이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의도와 방향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법도 나왔고요. 자, 법이 나왔지만 제 시간이 지금 자, 북한 헌법은 총 7장 127조로 되어 있는데요. 총 4차례의 북한 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